고요한 숲속, 긴장감이 마치 얼음장처럼 공기를 얼리고 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 등 불빛이 축축한 나무잎과 겁에 질린 얼굴들 위로 어지럽게 번쩍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FBI 요원 마이클 밀러의 굳은 얼굴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의 눈은 절망에 빠진 어린아이의 부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역 경찰들의 얼굴을 지나쳐 작고 낡은 픽업트럭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노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새하얀 개에게로 밀러 요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저게 경주견이라고. 농담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최첨단 장비와 엘리트 훈련으로 무장한 조직의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조용한 동양인 노인 김 씨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곁에 있는 충직한 동반자, 진돗가의 백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을 뿐입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첨단 기술과 자연의 본능, 서구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깊은 유대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FBI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눈빛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순수한 충성심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아동 수색 작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과 오만이 어떻게 가장 순수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말없이도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는 한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러 요원의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팀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정밀 GPS 추적 장치, 그리고 독일에서 특수 훈련을 받고 공수된 최고의 점원 셰퍼드 수색견들. 그에 비해 김 씨와 백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과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하얀 중형견. 밀러의 눈에 그들은 구조 현장에 나타난 성가신 구경꾼, 혹은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보안관님, 밀러가 옆에 서 있는 지역 보안관 핸더슨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분들 좀 내보내 주시죠. 여긴 아마추어들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핸더슨 보안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며 김 씨를 알고 지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 백구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소문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밀러 요원님, 김 씨는 이 지역 지리에 누구보다 박습니다. 그리고 저 개는 핸더슨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밀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셰퍼드가 아닙니까? 블러드하운드도 아니고 저 개는 그냥 애완견입니다. 핸더슨, 우리는 지금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매분 몇 초 흐르고 있어요. 동네 할아버지의 산책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FBI 요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백구를 향한 조롱과 무시의 분위기는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여 백구의 귀를 부드럽게 긁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손길에 잠시 고개를 비볐지만 그의 영민한 눈은 한시도 밀러 요원과 그의 셰퍼드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적이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관조와 기다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 제호로 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특별함을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하지만 이 머나먼 타국의 숲속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백구는 그저 정체불명의 하얀 개일 뿐이었습니다. 밀러는 보란 듯이 김 씨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팀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A팀은 북쪽 능선을 따라, B팀은 계곡을 중심으로 수색한다. 모든 통신은 3번 채널로 드론은 30m 상공을 유지하며 열 반응을 체크해 셰퍼드들을 풀어라. 냄새를 추적해.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훈련된 셰퍼드들이 맹렬하게 짖으며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엘리트 조직의 힘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나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들이 결코 아이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오만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유일한 증거는 자신의 곁에서 주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백구의 고요한 존재감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이민자와 그의 진돗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린 수색 현장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으로 김 씨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집, 그곳에서의 김 씨와 백구의 일상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단조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는 이른 새벽의 옅은 안개 속에서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앞서 걷고 백구는 늘 주인의 세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랐습니다. 목줄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그림자이자 살아있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김 씨가 걸음을 멈추면 백구도 멈추었고 김 씨가 고개를 돌리면 백구는 이미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감은 언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3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 그는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고 말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난 순백의 털을 가진 강아지 백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백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백구는 김 씨의 텅 빈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김 씨가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면 백구는 그의 침대 발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주인을 지켰습니다. 김 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백구는 쏜살같이 마을로 달려가 지저대며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었고 친구였으며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함께 나눈 시간 속에서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김 씨는 백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주인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건강 상태를 감지했고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의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진돗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은 곧 자신의 세상 전부가 되는 것. 실제로 진도에서는 주인이 이사간 후 수백 킬로미터를 스스로 여행하여 옛집으로 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소 본능은 단순한 길 찾기 능력을 넘어 주인과의 깊은 영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백구의 그런 특별한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동네에서 길을 잃은 고양이를 찾아내기도 했고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의 가방을 물고 와 구조를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백구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백구의 능력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삶의 일부, 소중한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백구는 사료 그릇에 코를 박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씨가 툇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면 백구는 그의 발치에 몸을 뉘고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백구의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차가운 숲에 있고 김 씨는 1년 전에 그 평화로운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둡고 위험한 숲속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작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느끼고 있을 고통과 절망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백구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손길에서 그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TV 뉴스에서는 실종된 소녀 릴리의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발에 죽은 개가 있는 사랑스러운 얼굴, 김 씨의 눈에 그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FBI의 벽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힘없고 늙은 동양인 이민자의 말을 과연 누가 귀담아 들어줄까요? 릴리가 사라진 것은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마을은 주말에 나른한 평화에 잠겨 있었습니다. 7살 소녀 릴리는 뒷마당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곰 인형 허니와 함께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맑고 경쾌했습니다. 엄마인 사라는 주방 창문으로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와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5분 남짓한 통화가 끝난 후 뒷마당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릴리, 저녁 먹어야지. 사라의 목소리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숨바꼭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마당 구석구석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마당과 맞닿은 숲의 경계에 릴리가 가지고 놀던 작은 플라스틱 찻잔 세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평화롭던 마을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나섰습니다. 모두가 집 밖으로 나와 릴리를 외치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지역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주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담긴 전단이 마을 곳곳에 붙었고
TV와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로 릴리의 실종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릴리의 아버지, 마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숲의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끼다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미어지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이 지나자 FBI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 즉 유괴나 다른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요원이 이끄는 FBI 팀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구조에 대한 기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실종 아동 수색에서 첫 24시간은 골든 타임을 넘어 플래티넘 타임으로 불릴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FBI는 이러한 통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도착과 동시에 고도로 조직화된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구역별로 수색하는 그리드 서치 그리드 서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잘 훈련된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숲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숲은 낮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지만 밤이 되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는 기다리는 가족과 이웃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촛불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손에 들린 작은 촛불들이 모여 간절함의 강을 이루었지만 그 불빛은 깊고 어두운 숲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밀러 요원은 수색 본부에 설치된 대형 지도 앞에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과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가장 확률 높은 지점부터 공략한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릴리가 놀던 뒷마당에서 발견된 미세한 발자국과 섬유 조각들을 분석팀에 넘기며 이성적인 단서 찾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릴리가 사라진 지 거의 24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밀러 요원은 자신의 팀에게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아침까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초조하게 지도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그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최첨단 과학 수사는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숲은 영원히 비밀을 품은 채 침묵을 지킬까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숲 전체를 감쌌습니다. FBI의 수색 작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밀러 요원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최첨단 기술과 엘리트 수색견들은 광활하고 변덕스러운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작전의 선봉에 섰던 것은 맥스와 루나라는 이름의 점원 셰퍼드였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들여 독일에서 직접 훈련시킨 최고의 수색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릴리가 입고 있던 옷의 냄새를 맡고 맹렬하게 숲으로 돌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개들은 릴리의 희미한 흔적을 따라 숲속으로 약 500m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색팀의 무정의에서는 희망 섞인 보고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을을 건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흐르는 물이
릴리의 냄새를 완전히 씻어가 버린 것입니다. 맥스와 루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킁킁거리며 주변을 맴돌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를 맴돌다 결국에는 핸들러에게 돌아와 낑낑거렸습니다. 냄새의 흔적이 끊긴 것입니다. 수색견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만 배 뛰어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나 강물에 씻겨 내려간 냄새 혹은 바람에 흩어진 냄새 앞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각이 피로해지는 후각 피로. 현상 또한 장시간의 수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셰퍼드들이 길을 잃자 밀러는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었습니다. 드론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숲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모니터에는 숲의 모습이 녹색과 붉은색의 열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색팀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잡히는 붉은 점들은 모두 너구리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뿐이었습니다. 숲의 빽빽한 나무잎들이 캐노피를 형성하여 지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천을 구별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밀러는 욕설을 내뱉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장난감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GPS를 이용해 숲을 격자 모양으로 나누고 한 줄씩 샅샅이 후일뜬 방식으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험준한 지형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요원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렸고 다른 요원은 뱀에 물릴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요원들의 체력과 사기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밀러 요원의 무정의에서는 실망스러운 보고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알파 포인트, 특이사항 없음, 브라보 포인트, 흔적 발견 실패.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할 작전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와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색본부 가장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노인과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 백구였습니다. 그들은 어젯밤부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FBI의 실패에 대한 조롱이나 비웃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안타까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의 콧잔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백구야, 저들이 길을 잃었구나.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코는 단순한 후각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수만 가지의 미세한 입자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는 정밀한 생체 레이더와도 같았습니다. FBI의 최첨단 장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들의 셰퍼드들이 포기해버린 그 희미한 흔적을 백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요원이 밀러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요원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들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드론의 배터리도 거의 다 소모되었습니다. 밀러는 거친 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백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밀러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하고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할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색 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릴리의 부모는 이제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고 지친 요원들은 허탈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김 씨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백구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밀러 요원은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씨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하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은 핸더슨 보안관이 옆에서 조금씩 거들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내 개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FBI 요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에겐 최고의 훈련을 받은 셰퍼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 평범해 보이는 개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의 제안을 현실 감각 없는 노인의 망상 혹은 자신들의 무능을 비꼬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밀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다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더슨 보안관이 나섰습니다. 밀러 요원님, 속는 셈치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 씨와 백구는 이전에 길 잃은 사람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밀러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과 FBI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전문가인 민간인, 그것도 외국인 노인과 그의 정체불명의 개에게 수색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비전문가의 개입은 오히려 현장을 훼손하고 남은 증거마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는 김 씨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철수 준비해 본부로 복귀해서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2차 수색 계획을 세운다. 그의 명령은 최종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저 어딘가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 어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실망감을 느꼈는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밀러 요원을 향해 낮게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듯한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진돗개는 보통 사람에게 매우 온순하지만 자신의 주인이나 가족이 위협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용맹하게 나서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를 수사슴 기질이라고도 부르는데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특성을 말합니다. 백구의 이 행동은 그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자 주인의 좌절된 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밀러는 백구의 으르렁거림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 관리나 잘하시죠? 어르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수색팀이 장비를 챙겨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릴리의 어머니. 사라는 갑자기 김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김 씨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뭐라도 좋아요. 제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냉정하던 밀러 요원의 표정에도 미세한 균열이 가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사라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어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저 오만한 FBI 요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철수하던 요원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절규와 노인의 침묵,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하얀 게, 이 기묘한 대치 상황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한 어머니의 절박한 눈물이 냉정한 원칙주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릴리의 어머니, 사라의 절규는 얼어붙었던 현장의 공기를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번에는 밀러 요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원님, 제발요? 저분의 개가 우리 릴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릴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를 넘어선 오열이었습니다. 밀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극적인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지만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순수한 고통 앞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원칙과 절차는 이런 인간적인 슬픔 앞에서는 차가운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그의 팀원들까지도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아니오라는 대답이 한 가족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핸더슨 보안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이클, 나도 자네의 입장을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저 노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잃을 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만약 저 개가 정말 아이를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걸세. 핸더슨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밀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FBI의 교본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데이터도 없는 상황, 오직 한 노인의 근거 없는 믿음과 아이 엄마의 절박한 눈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김 씨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내린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밀러의 뇌리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라면 그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마지못한 허락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딱 1시간만 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원 1명이 동행할 겁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현장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사라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팀원 중 가장 젊고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던 존슨 요원을 지목했습니다. 존슨, 네가 따라가 저 문과 걔를 잘 지켜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존슨은 마지못해 대답하며 노인과 걔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지푸라기, 마지막 희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 씨는 허리를 숙여 백구의 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오직 그들 둘만이 아는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저 가여운 아이를 찾아야 한다. 할 수 있지. 백구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숲의 어둠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의 온 신경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그의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사냥꾼의 본능, 추적자의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심만 강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을 가진 다목적 사냥개였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그들은 끈질기게 목표물을 추적하고 지치게 만들어 결국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후각 추적을 넘어 지형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며 목표물의 행동을 예측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밀러와 그의 팀이 보기에 백구는 그저 평범한 똥개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FBI의 shepherd들과는 차원이 다른 야생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릴리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백구에게 냄새를 맡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웨터를 자신의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백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주인의 의지가 백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찾아라. 김 씨의 나지막한 한마디와 함께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고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진돗개는 모두가 실패한 그 차가운 흔적 위에서 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주어진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백구가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냄새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변했습니다. 김 씨는 백구의 뒤를 조용히 따랐고 존슨 요원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의 뒤를 지켰습니다. 백구의 움직임은 FBI의 shepherd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shepherd들은 땅에 코를 박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냄새를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고개를 든 채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고 걷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와 같은 원시 견종들이 가진 독특한 추적 방식입니다. 그들은 땅에 남은 냄새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냄새, 입자 에일 센팅을 통해 목표물의 방향과 거리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수십만 가지의 냄새 정보 속에서 백구는 오직 하나의 냄새,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수색 본부에 남은 사람들은 모니터를 통해 존슨 요원의 바디캠이 보내오는 영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침착하게 나아가는 하얀 개의 모습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밀러 요원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백구가 기껏해야 몇십 미터를 가다가 shepherd들처럼 길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shepherd들이 추적을 포기했던 바로 그 가을가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을 건너지 않고 물길을 따라 하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존슨 요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이 shepherd들이 추적을 멈춘 지점에 도착. 하지만 가을을 건너지 않고 하류로 이동 중이다. 밀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지? 아이의 흔적은 가을 건너편에서 끊겼는데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백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를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백구가 무언가 다른 단서를 발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구는 약 20m 정도 하류로 내려가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흙과 낙엽이 쌓인 곳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요원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폭에 거의 씻겨 내려갔지만 운동화의 뒤꿈치 부분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릴리의 신발과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슨이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아이가 가을을 건너려다 미끄러져 하류로 떠내려 갔을지도 모른다. 수색 본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두가 릴리가 가을을 건넜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가을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백구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수색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밀러 요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점차 놀라움과 혼란의 표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떻게 저 개가 그것을 알았을까? 흐르는 물이 냄새를 지웠을 텐데 어떻게 수십 미터 아래에서 다시 흔적을 찾아낸 것일까? 그는 개의 후각 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백구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조상은 늑대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문명화된 다른 견종들보다 훨씬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냄새만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엉킨 나뭇가지, 놀라서 날아간 새의 흔적, 흙 위에 남은 미세한 스크래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릴리의 행방을 알려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백구는 발자국을 확인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을 건너편, 하지만 이전 수색 지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가파른 언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험해서 수색팀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존슨 요원이 헉헉거리며 백구의 뒤를 쫓으며 무전했습니다. 목표물이 경로를 바꿨다. 북동쪽 가파른 능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곳은 수색 계획에 없던 지역이다. 밀러는 지도 위에서 백구의 이동 경로를 붉은 펜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 동양인과 그의 개가 자신이 수립한 완벽한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행보가 틀렸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백구가 향하는 저 낯선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요? 백구가 선택한 길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빽빽한 덤불과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쓰러진 나무들이 가로막는 말 그대로 야생의 길이었습니다. 존슨 요원은 건장한 체격의 FBI 요원이었지만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 헉헉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른에 가까운 김 씨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백구의 뒤를 따랐고
백구는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민첩하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수색 본부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곳으로 갔을 리가 없어. 7살짜리 아이가 저런 험한 곳을 오를 수는 없어. 한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밀러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길을 잃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래쪽, 즉 계곡이나 평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것도 이렇게 험한 능선을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조난 패턴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개는 틀렸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시켜야 해. 하지만 그는 차마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바디캠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백구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는 듯한 신들린 듯한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존슨 요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전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도대체 뭘 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엔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구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가 지금 릴리의 냄새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구는 릴리가 느꼈을 공포의 냄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쫓겨 필사적으로 도망쳤을 가능성, 그렇다면 아이는 길을 가리지 않고 오직 위로,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높은 곳으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닌 생명의 본능에 대한 깊은 교감에서 비롯된 직관이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간신히 비치던 달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존슨은 손전등의 의지에 겨우 길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노인과 개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하지만 김 씨의 고요하고 진실된 등과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백구의 모습은 그런 의심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진돗개는 대담성이라는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낯선 환경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 대담성은 수백 년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을 하며 길러진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지금 백구가 보여주는 거침없는 행보 역시 바로 이 대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FBI의 셰퍼드들이 훈련된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면 백구는 야생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수색 본부의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무리였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밀러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겁과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오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백구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세우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백구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찾았느냐? 김 씨의 작은 속삭임에 백구는 대답 대신 땅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요원이 급히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젖은 낙엽과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갈색 곰 인형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진 바로 릴리가 목숨처럼 아끼던 인형 허니였습니다. 찾았다! 아이의 인형을 찾았어. 존슨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수색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밀러 요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모두가 놓쳤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적개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작은 진돗개는 이제 막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곰 인형 허니의 발견은 단순한 증거물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였고 수색의 방향이 완전히 옳았음을 증명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존슨 요원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흙과 이슬에 젖어 축구축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릴리가 여기에 있었어? 수색 본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릴리의 부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요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호의 중심에서 밀러 요원만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환희나 안도감 대신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FBI가 자랑하는 시스템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백구라는 변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 변수가 만들어낸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함께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 비슷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 씨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백구야. 정말 잘했다. 백구는 주인의 칭찬에 꼬리를 흔들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인형이 발견된 곳 너머 더 깊은 숲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형은 단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형을 존슨에게 넘겨주고는 다시 백구에게 집중했습니다. 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백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발걸음이 빠르고 단호해졌습니다. 아이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 바로 기억력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지나간 길이나 맡았던 냄새를 매우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구는 지금 릴리의 냄새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지형의 모든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의 지도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습도, 다른 동물의 흔적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의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존슨 요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신과 냉소는 온데간데 없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구를 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중해야 할 전문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수색본부에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 목표물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덤불숲을 헤치고 작은 동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굴은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백구는 입구에서 안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짖음은 위협적이거나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낮은 톤의 소리였습니다. 존슨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동굴 안쪽 구석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릴리. 여기 있어. 존슨의 외침이 숲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 동굴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겁에 질린 릴리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거대한 회색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릴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처럼 릴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늑대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상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릴리가 야생 늑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릴리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 늑대를 만났고 늑대는 어미 잃은 새끼처럼 릴리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늑대가 아이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구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늑대가 릴리를 공격하거나 혹은 릴리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수색 본부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릴리를 저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시 한번 조용한 노인과 그의 하얀 개에게로 향했습니다. 동굴 앞의 대치 상황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릴리를 감싸고 있는 어미 늑대의 눈은 경계심으로 번뜩였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당장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존슨 요원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총의 안전장치에 손을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수색 본부에서는 밀러 요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존슨, 절대 늑대를 자극하지 마. 마취총을 가진 지원팀을 즉시 보내겠다. 하지만 현장까지는 최소 30분 이상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 김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존슨을 향해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백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백구야! 그 한마디에 백구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추어 자신에게 적의가 없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늑대를 향해 낑낑거리는 아주 부드럽고 복종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들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나는 단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야. 어노랍게도. 어미 늑대의 맹렬했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대신 백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의 등장이 늑대의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허문 것입니다. 진돗개는 늑대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스피츠 계열의 견종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개량된 견종들보다 늑대의 행동 언어나 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백구는 훈련된 기술이 아닌 자신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고대의 언어로 늑대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요원은 모니터를 통해 이 기이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총과 마취제, 최첨단 장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저 작은 개 한 마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과 편견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과학과 데이터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연의 지혜와 생명 간의 교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주 천천히 동굴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는 늑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물 세계에서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시선을 살짝 아래로 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한국의 옛 가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자장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온화함과 평화로운 기운이 늑대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복종의 신호를 보냈고 김 씨는 부드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기묘한 협업은 늑대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늑대는 마침내 경계를 풀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릴리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조용히 동굴 뒤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며 아이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요원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 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릴리, 괜찮니? 아저씨는 경찰이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시간이야. 릴리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존슨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습니다. 존슨은 릴리를 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와 백구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수색 본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 요원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릴리의 울음소리와 존슨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노인과 개의 고요한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의론자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아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숲의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험난한 숲을 무사히 빠져나가 릴리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릴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숲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을 때리는 빗소리는 금세온 숲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변했고 사방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잠시 숲을 밝혔다가 사라지면 뒤이어 땅을 흔드는 듯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얇은 옷차림의 릴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요원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릴리를 감쌌지만 거센 비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존슨. 아이를 찾았지만 폭풍에 갇혔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고 길이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했다. 즉시 지원 바란다.
존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수색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헬리콥터를 띄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구조팀이 걸어서 접근하기에도 너무 위험했습니다. 밀러 요원은 지도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더 큰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천증,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어린아이의 처는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젠장, 어떻게든 버텨야 해. 밀러는 소리쳤지만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김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런 산의 변덕을 수없이 겪어본 노련한 산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거대한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리 와요. 저기서 잠시 비를 피해야 합니다. 그의 외침에 존슨은 릴리를 안고 비틀거리며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백구도 재빨리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 밑은 비를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김 씨는 배낭에서 비상용 담요와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늘 산에 다닐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릴리에게 건넸고 담요로 아이의 몸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에 존슨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한국의 혹독한 기후, 즉 덥고 습한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한 견종입니다. 그들의 빽빽한 이중모는 뛰어난 단열재 역할을 하여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백구 역시 이 폭풍우 속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릴리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덮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이를 지켜야 할 또 다른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빗물은 계곡을 따라 급류로 변해 흘러내렸고 곳곳에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왔던 길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숲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릴리는 지쳐 잠이 들었고 존슨은 초조하게 무정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타오르는 모닥불 대신 백구의 온기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폭풍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색 본부에서는 밀러 요원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고립된 자신의 부하와 모든 것을 바꿔놓은 노인과 개,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어린 소녀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정의를 통해 존슨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존슨, 정신 차려. 잠들면 안 돼. 아이의 상태는 어떻지? 계속 말을 걸어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절박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밤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멎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절망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길을 발견하게 될까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폭풍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명의 빛이 흠뻑 젖은 숲을 비추자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듯한 정량한 공기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바위 밑에서 웅크리고 밤을 지사은 일행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특히 릴리는 백구의 청과 김씨의 다묘 덕분에 저 천증의 위기를 넘기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존슨 요원은 밤새 릴리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의 경험을 통해 FBI 아카데미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겸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동물과 나이든 노인이 보여준 조건 없는 헌신과 지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구조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밀러 요원이 직접 팀을 이끌고 험한 길을 뚫고 온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흑투성이가 된 릴리와 존슨, 그리고 김씨와 백구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씨와 존슨 요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권위의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슨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짧게 말한 뒤 김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릴리를 들것에 옮기려는 순간 주변 숲속에서 갑자기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거대한 퓨마 한 마리가 낮게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내린 비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퓨마의 시선은 가장 작고 약한 존재, 즉 들것에 누워있는 릴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재빨리 총을 겨누었지만 퓨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총을 쏘았다가 빗나가기라도 하면 퓨마가 흥분해서 릴리를 덮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김씨의 곁에 앉아있던 백구가 마치 번개처럼 튀어나가 릴리와 퓨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백구의 몸집은 퓨마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기세는 거대한 상과도 같았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내며 퓨마를 향해 세상을 떠나가라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짐에는 두려움 따위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한 맹렬한 분노와 용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정한 본성, 수호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이나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무리라고 인식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이용하기 위해 군용견으로 징발하려 했으나 오직 한 주인만 따르는 진돗개의 기질 때문에 실패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지금 백구에게 릴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퓨마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개가 이토록 맹렬하게 저항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구는 퓨마가 망설이는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사납게 짖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작은 개의 엄청난 기백에 눌린 퓨마는 결국 포기하고 꼬리를 내린 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구의 용맹한 행동 덕분에 모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퓨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짖음을 멈추고 김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얌전하고 조용한 개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밀러 요원은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적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와 희생 정신까지 그는 백구라는 존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퓨마가 사라진 숲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밀러 요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릴리를 안전하게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하얀 수호천사를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기적적으로 찾은 어린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그 기적을 만들어낸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색 본부가 있던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릴리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릴리의 어머니 사라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아버지 마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릴리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사라는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얼굴을 비볐습니다. 릴리, 내 아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릴리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포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적의 주역인 김 씨와 백구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백구는 소란스러운 인파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나 칭찬도 바라지 않는 듯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순수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다리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와 백구에게 다가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김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무시하고 냉대했던 FBI 요원들조차 이제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릴리가 탄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떠나고 흥분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밀러 요원이 천천히 김 씨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 씨와 백구 앞에 똑바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서양식의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사죄의 마음을 담은 동양식의 큰 예절이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FBI라는 거대한 조직을 대표하는 고위 요원이 초라한 행사에게 이민자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밀러 요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꺼낼까요? 그의 사과는 과연 김 씨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밀러 요원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김 씨를 어르신 올드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저의 오만함과 편견에 눈이 멀어 선생님과 이 위대한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이 하마터면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저희 FBI의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책임과 수치심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밀러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너그러움과 따뜻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의 용서에 밀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백구 앞으로 몸을 숙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람에게 하듯 존경심을 담아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너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진정한 영웅이다. 백구는 밀러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가볍게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백구만의 방식으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핸더슨 보안관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FBI 요원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만남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하얀가에 FBI를 능가하는 추적 능력으로 실종 아동 구해, 이민자 노인과 그의 충견,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씨와 백구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와 함께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릴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릴리의 가족은 가장 먼저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 씨와 백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릴리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곰 인형 허니를 백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백구는 인형을 받아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자신의 집으로 물고 갔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의 귀환은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러 요원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백구가 보여준 불가사의한 능력의 비밀을 그는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FBI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망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밀러 요원은 혼자서 다시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FBI 요원의 모습이 아닌 가르침을 구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무엇을 물어보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방문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까요?
밀러 요원이 김 씨의 작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백구가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의 지즘 대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밀러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밀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밀러가 다시 찾아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 씨의 말에 밀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밀러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포괄적이었지만 김 씨는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어떤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의 흔적을 찾은 겁니까? 그리고 그 늑대와 퓨마 앞에서의 행동은 도저히 평범한 개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밀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지의 진리를 탐구하는 구독자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같은 건 시킨 적 없어. 네?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백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 적이 없소. 그저 함께 살았을 뿐이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 그것이 전부요. 밀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읽는다고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 김 씨는 그 단어를 조용히 읊조렸다. 당신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모양이구려. 하지만 세상에는 말이나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오. 우리는 그것을 유대라고 부르지. 유대본? 그 단어는 밀러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개를 훈련의 대상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백구는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영혼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그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백구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낸 열쇠였던 것입니다. 밀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비밀은 어떤 특별한 훈련 기술이나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와 백구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애완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밀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이방인 요원이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섰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밀러는 결심한 듯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FBI에게 그 유대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친애라, 저희는 최고의 개들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백구처럼 저희 요원들과 수색견들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의 지혜와 백구의 능력이 저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밀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FBI가 공식적으로 동양인 이민자 노인과 그의 진돗개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FBI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명예나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백구의 능력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백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밀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김 씨는 밀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의 진돗개 한 마리가 세계 최강의 수사기관 FBI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겨 다음 번도 올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백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밀러 요원의 파격적인 제안은 FBI 내부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적 절차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세력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릴리 구조 작전의 모든 기록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색 방식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설득과 릴리 사건이 남긴 강렬한 인상 덕분에 마침내 FBI는 프로젝트 J라는 이름의 비공식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진돗가의 백구를 모델로 기존의 훈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교감과 유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 수색견 팀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FBI의 고문직을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워싱턴의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바로 이곳 자신의 집에서 백구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며 그들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그의 조건을 존중했습니다. 그 후 FBI의 젊고 유능한 요원들이 최고의 셰퍼드, 말리노이즈 강아지들과 함께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에게서 총을 쏘는 법이나 범인을 체포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개와 함께 걷고 또 밥을 먹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해하던 요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김 씨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트너견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고 요원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잠재된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어린 강아지들의 위험 있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